우주 쓰레기의 위협은 실제로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오클라호마의 한 여성이 우주 쓰레기에 의해 부상을 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델타 로켓의 연료 탱크 파편이 그녀의 어깨를 다치게 한 것으로 우주 쓰레기가 지상에 미치는 직접적인 위협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2006년에는 러시아의 정찰 위성이 대기 중으로 추락하면서 태평양 상공으로 떨어졌고, 이때 라틴 아메리칸 에어버스와 거의 충돌할 뻔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지구 궤도는 달뿐만 아니라 800여 기 이상의 인공위성으로 붐비고 있으며, 이들은 통신, 탐사 등 다양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며 우리의 삶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957년 세계 최초의 위성인 구소련의 스푸트니크 1호가 발사된 이후 약 6천여 기의 인공위성이 우주에 올려졌고, 국제우주정거장의 건설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역시 무궁화, 아리랑, 그리고 우리별 등 다양한 인공위성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02년에는 미국 애리조나주의 한 아마추어 전문가가 지구 주위를 50일 주기로 공전하는 흥미로운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이 물체는 나중에 1969년 발사된 아폴로 12호의 잔해, 즉 우주 쓰레기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우주 쓰레기가 얼마나 예측 불가능하고 때때로 식별하기 어려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대형 위성이나 우주 정거장의 경우 수명이 다하면 안전하게 지구에 떨어뜨려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2001년에 수상된 러시아의 우주 정거장 미르는 이러한 방식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위성이 이렇게 처리되는 것은 아니며, 많은 위성이 역추진 로켓을 달지 않고 방치되어 비용 문제로 인해 우주 쓰레기로 남게 됩니다. 우주 쓰레기는 태양을 받는 면과 그 반대편의 온도차가 극심하여 인공위성이 고장나면 이 극단적인 온도 차이로 인해 파괴되어 더 많은 쓰레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우주 쓰레기의 파편들은 전체 우주 쓰레기의 약 40%를 차지하며, 작은 크기의 쓰레기는 추적이 어렵고 예측할 수 없어서 큰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우주 쓰레기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그 원인도 다양합니다. 이러한 우주 쓰레기의 주요 구성 요소는 수명을 다한 인공위성, 로켓의 잔해, 위성 파괴 실험으로 인한 파편들입니다. 이러한 우주 쓰레기들은 대부분 지구 궤도를 따라 운동하고 있으며 그 크기와 형태는 매우 다양합니다. 우주 쓰레기의 일부는 인공위성이나 우주선의 발사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키기 위해 사용된 로켓의 상단 동체 부분이나 로켓과 인공위성을 분리할 때 발생하는 파편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우주인들이 우주 유영 중에 버리는 도구나 장갑, 우주 정거장에서 쓸모없어진 물건들도 우주 쓰레기를 형성합니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우주 쓰레기로는 1965년 미국의 우주비행사 에드 화이트가 잃어버린 장갑과 1966년 미국의 우주비행사 마이클 콜린스가 떨어뜨린 카메라 등이 있습니다. 우주 쓰레기의 또 다른 주요 원인은 위성 파괴 실험입니다. 1960년대부터 미국과 러시아는 여러 차례 위성 파괴 실험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파괴된 위성들은 많은 양의 파편을 생성했습니다. 1980년대에는 미사일을 이용한 위성 요격 실험도 있었습니다. 이런 실험들은 우주 쓰레기의 양을 크게 늘렸습니다. 레이저 광선을 이용한 위성 파괴 기술의 개발도 이러한 우주 쓰레기 증가에 기여했습니다. 로켓 잔해 또한 중요한 우주 쓰레기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위성을 원하는 궤도에 올리기 위해 다단계 로켓을 사용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로켓의 마지막 단계 잔해들이 우주 쓰레기가 됩니다. 위성 발사 횟수의 증가는 로켓 잔해에 의한 우주 쓰레기 양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우주 쓰레기는 위성 간의 충돌로 인해 발생하기도 합니다. 2009년에는 미국의 통신위성 이리듐이 러시아의 위성과 충돌하여 대규모의 파편을 생성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충돌은 우주 쓰레기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우주 쓰레기의 위험성은 그것이 초고속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특히 높습니다. 이러한 쓰레기들은 초속 78km의 속도로 지구 주변을 돌고 있으며, 이런 속도로 날아가는 작은 파편조차도 위성이나 우주선에 치명적인 충격을 가할 수 있으며, 심지어 인공위성이나 우주정거장 같은 대형 구조물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우주 쓰레기의 크기가 1cm 정도만 돼도 그 충돌력은 지상에서 1톤 트럭이 시속 100km의 속도로 충돌하는 것과 비슷한 힘을 갖게 됩니다.
만약 우주 쓰레기가 인공위성이나 우주정거장과 충돌한다면 그 파괴력은 엄청날 것입니다. 실제로 우주 쓰레기는 이미 여러 차례 인공위성에 손상을 입힌 바 있으며 우주정거장에 대한 위협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주 쓰레기의 위험성은 단순히 물리적 충돌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주 쓰레기가 우주선의 궤도나 작동에 간섭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주선이 우주 쓰레기로 인해 궤도를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임무의 지연이나 추가 연료 소모와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성이나 우주선을 운영하는 기관에서는 우주 쓰레기와의 충돌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제우주정거장은 지상에서 발사되는 레이더를 통해 우주 쓰레기의 궤도를 추적하고 있으며 필요시 고도를 조정하여 충돌을 피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우주 쓰레기가 지나치게 많아지면 이른바 캐슬러 신드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은 우주 쓰레기가 연쇄적으로 충돌하면서 더 많은 쓰레기를 생성하는 상황을 의미하며 이는 우주 환경을 극도로 위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캐슬러 신드롬이 실제로 발생한다면 지구 궤도를 벗어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으며 우주 탐사와 위성 운영에 심각한 장애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주 쓰레기의 위험성은 단순한 물리적 위협을 넘어서 우주 환경과 우주 탐사에 있어서 중대한 장애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주 쓰레기의 규모는 매우 방대하며 그것을 추적하고 관리하는 일은 매우 복잡합니다. 현재 지구 궤도에는 다양한 크기의 우주 쓰레기가 존재하며 이들의 총수는 수백만 개에 이릅니다. 특히 길이가 10cm 이상인 큰 쓰레기의 수는 약 2만 9천 개로 추정되며 이들은 초속 8km의 빠른 속도로 지구 주변을 돌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1cm에서 10cm 사이의 중간 크기 쓰레기는 수만 개, 1cm 미만의 작은 쓰레기는 수백만 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주 쓰레기의 추적과 관리는 전 세계 여러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우주정찰 네트워크는 10cm 이상의 우주물체 약 1만 3천 개를 정기적으로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적 시스템은 대형 우주 쓰레기의 위치를 파악하여 필요한 경우 우주선의 궤도를 조정하거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1cm 정도의 작은 쓰레기는 추적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작은 쓰레기는 망원경이나 레이더로 탐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출현할지 예측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작은 쓰레기들은 우주선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치와 움직임을 정확히 알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큰 위험 요소입니다. 우주 쓰레기 문제는 국제적인 관심과 대응을 요구하는 글로벌 이슈입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여러 국가와 기관들은 우주 쓰레기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제적인 협력 체계가 점차 구축되고 있습니다. 한 예로 SDA, Space Data Association이라는 비영리 기구가 2009년에 설립되었습니다. SDA는 민간 목적으로 운영 중인 위성 운영자들 대상으로 하여 위성들의 궤도 데이터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성 상호 간의 충돌 위험 방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데이터 공유는 위성 운영자들이 우주 쓰레기와의 충돌 위험을 피하고 안전한 궤도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유럽연합 역시 유럽 우주 감시망을 구축하여 우주 물체들의 궤도 정보를 다른 나라와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 공유는 위성과 우주선의 충돌 확률을 계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충돌 가능성이 높을 경우 위성의 궤도 조정을 통해 위험을 줄일 수 있게 합니다. 미국 국방부 산하의 합동 우주작전국도 우주 쓰레기와의 충돌 위험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은 정밀 궤도 정보를 바탕으로 민간 위성 운영자들에게 우주 쓰레기 충돌 위험 분석 결과를 제공합니다. 세계 여러 국가와 기관들은 우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적 접근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주 쓰레기를 제거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혁신적인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는 우주 쓰레기를 대기권으로 연소시키기 위해 위성을 개발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우주 쓰레기를 대기권으로 유도하여 자연스럽게 소멸시키는 방법을 포함합니다.
또한 영국 연구진이 주도하는 리무브 데브리 프로젝트는 그물이나 작사를 이용하여 우주 쓰레기를 포획하거나 수거하는 방법을 개발 중입니다. 나사는 우주 쓰레기에 레이저를 쏘아 연소시키는 방법을 구상하고 있으며 이는 우주 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잠재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팀은 로봇 팔의 도마뱀 발바닥의 접착 기능을 모방한 테이프를 사용하여 우주 쓰레기를 수거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도 우주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모로코 등 다양한 국가의 광학 관측소를 구축하고 대형 쓰레기를 추적할 수 있는 레이더 시스템을 개발 중입니다. 이러한 레이더 시스템은 우주 쓰레기의 위치와 궤도를 추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주 쓰레기 문제는 단순히 우주 공간에서의 위험에 국한되지 않으며 지구에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주 쓰레기는 지구 궤도에서의 인공위성 운영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며 이로 인해 지상에서 의존하는 통신, 기상예보, GPS 서비스 등에 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우주 쓰레기의 대부분은 지구의 대기권에 진입하면 타버리지만 모든 쓰레기가 완전히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크기가 큰 우주 쓰레기의 경우 일부가 지상에 도달할 수 있으며 이는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합니다. 예를 들어 1969년 일본 선박이 소련 인공위성의 파편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으며 1979년 미국의 우주정거장 스카이랩이 호주에 추락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우주 쓰레기가 지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우주 쓰레기는 우주 활동의 안전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국제우주정거장과 같은 유인 우주선은 우주 쓰레기와의 충돌 가능성을 항상 고려하여 운영되어야 합니다. 우주 쓰레기 문제는 또한 우주 개발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주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우주 쓰레기의 양이 계속해서 증가할 경우 우주 환경이 더욱 위험해지고 향후 우주 탐사 및 개발에 심각한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우주 개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낳으며 국제사회가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우주 쓰레기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은 목성의 위성 칼리스토와 이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칼리스토입니다. 칼리스토는 목성의 4개의 갈릴레이 위성 중 하나로 태양계에서 목성의 위성 가니메데, 토성의 위성 타이탄 다음 세 번째로 큰 위성입니다. 이탈리아의 천문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1610년 1월에 칼리스토를 발견하였고 이는 다른 목성의 주요 위성 이오, 유로파 그리고 가니메데와 동시에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칼리스토라는 이름은 제우스의 애인이었던 요정 칼리스토에서 유래하였으며 이 이름을 제안한 것은 독일의 천문학자 시몬 마리우스였습니다. 그는 이 이름을 마련하는 데에는 독일의 수학자이자 천문학자이자 점성술사인 요하네스 케플러의 제안이 큰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명칭은 수세기에 걸쳐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고 20세기 중반에 와서야 널리 쓰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천문학자들 사이에서 칼리스토를 목성 4나 목성의 4번째 위성이라고 일컬었던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칼리스토는 지름이 약 4,821km로 수성의 99% 크기에 달하나 그 질량은 수성의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궤도 반경은 188만 km로 갈릴레이 위성 중에서는 목성으로부터 가장 먼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칼리스토도 가니메데와 마찬가지로 목성에 항상 같은 면을 향하게끔 조석 고정되어 있고 주변의 다른 위성들 즉 이오, 유로파 그리고 가니메데와 궤도 공명을 일으키지 않으며 조석 가열이 약합니다. 칼리스토의 자기권은 다른 위성들에 비해 비교적 약한 편인데 이는 이 천체가 목성의 방사선대로부터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위성은 대략 동일한 비율의 암석과 얼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밀도는 목성의 주요 위성 중 가장 낮습니다. 표면 분석 결과 얼음, 이산화탄소, 규산염, 유기화합물 등이 확인되었고 갈릴레오 탐사선의 연구로 칼리스토 내부에 작은 규산염 핵이 있을 가능성과 100km 이상의 깊이에 지하수가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칼리스토의 표면은 태양계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충돌구가 가장 많고 판 또는 화산 등의 지질 활동 흔적은 찾아볼 수 없으며 표면 변화는 주로 충돌에 의해 일어났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칼리스토에는 다환 충돌구, 다양한 형태의 충돌구, 사슬형 충돌구 등의 표면 구조물이 존재하며 이러한 충돌로 산등성이, 단의 퇴적 지형이 형성되었습니다. 칼리스토는 매우 옅은 대기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주로 이산화탄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천체의 형성은 목성이 만들어진 후 가스와 먼지 원반에서 점진적인 강착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이 과정에서 충분한 열을 얻지 못해 빠른 행성 분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칼리스토에는 지하바다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외계 생명체의 존재도 배제할 수 없지만 그 환경은 유로파 등의 천체에 비해 덜 적당한 환경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칼리스토를 연구한 탐사선으로는 파이오니어 10호, 파이오니어 11호, 갈릴레오호, 카시니 하이온스호 등이 있습니다. 또한 칼리스토는 방사능 수치가 매우 낮아서 미래의 유인 목성계 탐사 시 착륙기지로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공전과 자전입니다. 칼리스토는 4개의 갈릴레이 위성 가운데 가장 외곽에 위치해 있는데 그 거리는 목성으로부터 약 188만 킬로미터로 이는 목성 자체의 반경인 7만 1492킬로미터보다 26.3배 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칼리스토가 다른 세 갈릴레이 위성에 비해 상당히 멀리 위치해 있기 때문에 궤도 공명을 일으키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칼리스토의 자전 및 공전 주기는 대략 16.7일로 그 궤도는 목성의 적도를 중심으로 약간 찌그러져 있고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 궤도의 이심률과 기울기는 태양과 다른 행성들의 섭동에 따라 거의 주기적으로 변하며 이러한 궤도의 변화는 칼리스토의 자전축의 기울기를 0.4에서 1.6도 사이로 변하게 만듭니다. 이와 같은 독립적인 궤도는 칼리스토의 두드러진 조석가일이 일어나지 않았음을 나타내고 이는 칼리스토의 내부 구조와 진화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또한 칼리스토가 목성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목성의 자기장으로부터 유입되는 하전 입자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음을 나타내는데 이는 유로파에 비해 약 300배 정도 더 낮습니다. 그 결과 하전 입자가 칼리스토 표면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갈릴레이 위성들에 비해 적습니다. 칼리스토 표면에서의 방사선 레벨은 지구에서 받는 방사선 양의 약 10배 정도입니다. 다음은 구성 성분입니다. 칼리스토는 암석과 얼음 그리고 암모니아 등의 휘발성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고 암석과 얼음이 대략 동일한 양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굳이 따지자면 얼음의 구성 비율은 약 49에서 55% 정도로 추정됩니다. 여기서 휘발성 얼음이란 일반적으로 낮은 온도에서 증발하거나 고체가 액체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기체로 변하는 현상을 일으키는 물질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주로 암모니아를 지칭합니다. 암석의 정확한 성분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철이나 또는 금속성 철의 함유량이 적고 산화철의 함유량이 높은 콘드라이트라는 유형의 미량 원소를 포함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칼리스토에서 철과 규소의 비율은 대략 0.9에서 1.3 사이인데 이는 태양의 철과 규소의 비율인 약 1.8보다는 낮습니다. 칼리스토의 표면은 빛을 약 20%만 반사하며 이는 근적외선 분광학을 통해 얼음의 흡수선을 찾아낸 결과로 알려졌습니다. 칼리스토 표면에서의 얼음은 그 질량의 약 25에서 50%를 차지하며 이는 매우 흔한 현상입니다. 여기서 근적외선 분광학이란 물질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근적외선 빛을 사용하는 과학적 방법론이며 이 방법을 통해 칼리스토의 표면 성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갈릴레오 탐사선과 지상에서의 고해상도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 얼음 위에에도 다양한 물질들, 예를 들어 마그네슘과 철, 철과 관련된 수와 규소, 이산화탄소, 그리고 이산화황 등이 발견되었으며 암모니아나 유기화합물도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됩니다. 이는 스펙트럼 자료를 통해 칼리스토의 표면이 작은 규모에서도 매우 다양한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스펙트럼 분석이란 물질을 구성하는 원소나 화합물을 파악하기 위해 그 물질이 내뿜는 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칼리스토의 표면은 불규칙하며 특정 지역의 색깔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순행방구는 역행방구보다 더 어두우며 이는 다른 갈릴레이 위성들과는 반대입니다. 역행방구는 이산화탄소가 풍부한 것으로 보이며 순행방구는 이산화황이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새로운 충돌구들, 예를 들어 로픈 등도 이산화탄소가 풍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표면의 전체적인 화학 성분은 특히 어두운 부분이 D형 소행성과 유사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여기서 손행반구와 역행반구는 행성이나 위성의 표면을 나누는 용어입니다. 이들은 주로 행성이나 위성의 회전 방향과 연관이 있습니다. 순행반구는 행성이나 위성이 회전하면서 먼저 태양빛을 받게 되는 반구를 의미하며, 역행반구는 그 반대쪽 반구를 말합니다. 이 두 개념은 특히 행성이나 위성의 표면의 기상변화, 기후, 그리고 표면 성분의 분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D형 소행성이란 매우 어두운 표면을 가진 소행성으로 표면은 기원전의 소재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다음은 내부 구조입니다. 칼리스토는 아주 거친 표면을 가지고 있는데, 이 표면의 바로 밑에는 약 80에서 150km 두께의 얼어붙은 암권이 존재한다는 것이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여기서 암권이란 지구나 다른 행성의 표면 바로 밑에 있는 고체 껍질을 의미합니다. 또한 목성과 그 주변 위성들의 자기장을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칼리스토에는 50에서 200km 깊이의 염분이 포함된 바다가 존재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칼리스토가 목성에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자기장에 마치 전도성이 높은 물체처럼 반응한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자기장이 칼리스토의 내부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칼리스토 내부에는 최소한 깊이가 10km 이상인 전도성이 높은 층이 있다는 이론이 제기되었습니다. 칼리스토에 존재할지 모르는 바다의 암모니아나 기타 부동액들의 함량은 전체 질량의 5% 정도로 추정되며, 이 경우에는 물과 얼음의 층이 250에서 300km 두께를 가질 수 있습니다. 혹시 만약 바다가 없다면 얼음으로 이루어진 암권은 약 300km 정도의 두께를 가질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칼리스토의 암권과 바다 밑의 내부 구조는 일정하지 않고 변동이 많다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는 갈릴레오 탐사선이 얻은 데이터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이 데이터에 따르면 칼리스토의 내부는 압축된 암석들과 얼음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부분적인 행성 분화로 인해 암석의 비율이 깊이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칼리스토의 내부 구조는 완전히 분화가 진행된 가니메데의 내부 구조와 극명히 대조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다음은 지질 구조입니다. 칼리스토의 표면은 태양계에서 가장 충돌구가 많은 곳 중 하나로, 이 충돌구들은 칼리스토의 표면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지구와 비교하면 큰 산이나 화산 등의 지질 구조상의 내부 발달이 없습니다. 충돌구는 크게 밝은 평원, 부드러운 평원 등으로 나뉘며, 이들은 대부분 운석 충돌에 의해 생성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충돌 지형 중 가장 큰 것은 다중대야 형태의 충돌구이며, 가장 큰 두 개는 바랄라와 아스가르드입니다. 충돌구의 지름은 100m에서 100km 사이이며, 충돌구의 크기에 따라서 그 구조가 달라집니다. 작은 충돌구들은 단순하게 바닥이 평평한 모양을 가지며, 조금 더 큰 충돌구들은 중앙에 봉우리를 가집니다. 아주 더 큰 충돌구들은 중앙에 구덩이가 존재하는데, 이는 충돌 후 중심부에서의 구조적 윤기로 인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충돌구 외에도 작은 혹이나 구덩이 같은 지형도 흔하게 발견되는데, 이것들은 얼음의 느린 승화 과정을 통해 사라진 림의 남은 부분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얼음이 승화하면 비얼음 성분들의 잔해들은 산사태를 일으키며, 이 산사태는 데브리스 에이프론이라고 불리며 충돌구 근처나 내부에서 발견됩니다. 충돌구의 개수에 따라 그 지역의 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데, 표면의 연대가 많아질수록 충돌구의 수가 많아집니다. 이를 통해 충돌구 평원들의 연대는 태양계 형성 당시와 거의 근접한 45억 년 정도로 추측되었습니다. 다음은 탐사입니다. 1970년대 초 파이오니어 10호와 11호 탐사선이 칼리스토를 근접 통과하며 이 위성에 대한 정보를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보내온 정보는 대부분 이미 지구에서 관측된 것들이었습니다. 새로운 정보는 1979년 보이저 1호와 2호가 목성을 지나가면서 얻어졌습니다. 보이저 탐사선들은 칼리스토의 표면을 1에서 2km 해상도로 반 넘게 찍었으며, 칼리스토의 온도, 질량, 모양을 정확히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1994년부터 2003년까지 갈릴레오 탐사선이 칼리스토를 8번 근접 통과하며 탐사하였습니다.
이 탐사선은 마지막 근접 통과에서 칼리스토의 표면에서 138km 떨어진 곳을 지나가며 칼리스토의 표면 지도를 완성했고 목표 지점을 15m의 해상도로 찍어 보냈습니다. 2000년에는 토성으로 향하던 카시니 탐사선이 칼리스토를 포함한 갈릴레이 위성들의 고해상도 적외선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는 명왕성으로 향하던 뉴 호라이즌스 탐사선이 칼리스토의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다음은 식민지화 가능성입니다. 여기서 식민지화라는 말은 인간이 지구 외의 다른 천체를 이용하거나 거주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인류의 생존 가능성을 확장하고 자원을 확보하며 과학적 지식을 늘리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2003년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장기적인 계획으로서 인간이 외태양계를 탐사하는 연구인 HOPE, HOPE, Human Outer Planets Exploration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외태양계란 태양으로부터 보다 먼 곳에 위치한 행성과 그 행성들의 위성들을 의미합니다. 이 연구에서 주요 대상으로 선택된 곳이 바로 칼리스토였습니다. 연구 프로젝트 팀은 칼리스토의 표면에 기지를 건설하고 이 기지에서 연료를 생산하는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왜 칼리스토일까요? 그 이유는 칼리스토가 목성에서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어서 방사능 수치가 낮다는 것과 지질 상태가 안정적이라는 장점 때문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요소는 우주기지 건설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칼리스토의 기지를 건설하면 목성의 다른 위성인 유로파를 더 쉽게 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칼리스토에서 우주선을 점검하고 목성의 중력도움을 받아 외태양계로 진출할 수도 있습니다. 2003년 12월에는 나사의 보고서에서 칼리스토에 대한 유인 탐사가 2040년대에 가능할 수도 있다고 언급되었습니다. 이는 칼리스토의 지질적 안정성과 방사능 수치가 낮은 특성, 그리고 목성 시스템 내에서의 위치 등이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칼리스토가 미래의 우주 탐사 및 식민지화 계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칼리스토의 관측과 연구는 계속될 것입니다. 다음은 목성의 위성 이오입니다. 이오는 목성을 공존하는 4개의 주요 위성인 갈릴레이 위성 중 하나입니다. 태양계 위성 중에서 4번째로 큰 위성이며 목성의 위성 중에서는 3번째로 크고 지름은 약 3642km에 달합니다. 이오라는 이름은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의 연인이자 헤라의 여사제인 이오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오는 태양계에서 가장 활발한 지질 활동을 보이는 천체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 그 이유는 모항성인 목성과 다른 3개의 갈릴레이 위성인 유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 간의 복잡한 중력 상호작용인 조석 가열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이오에는 400개 이상의 활화산이 분포해 있으며 이들은 황과 이산화황을 뿜어내어 공간으로 500km나 뻗어나갑니다. 이오의 표면은 규산염 지각에서 벌어지는 압축으로 인한 100개 이상의 산돌로 덮여 있으며 이 중 몇몇은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 산보다도 더 높습니다. 이오의 기본적인 표면 구조는 이처럼 다른 태양계의 위성들과 크게 다릅니다. 다른 위성들이 주로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는 반면 이오는 규산염 암석으로 된 지각과 철로 이루어진 핵을 갖고 있으며 그 표면은 황과 이산화황의 서리로 덮여 있습니다. 이오의 화산들은 화산 폭발을 통해 노란색, 빨간색, 흰색, 검은색, 초록색의 황화물로 이오의 표면을 덮습니다. 광범위한 용암 분출을 통해 이오의 표면에 대형 자국이 남게 되고, 이러한 화산 활동을 통해 이오는 얇은 대기를 형성하며 일부 화산 가스는 목성의 자기권에 흡수되어 거대한 플라즈마 고리를 형성합니다. 이오는 이탈리아의 천문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에 의해 발견되었으며 그의 발견은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설을 받아들이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요하네스 케플러의 행성 운동 법칙 개발과 초기 빛의 속도 측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979년 2대의 보이저 탐사선이 이오를 지나치며 이오는 지질학적 활동이 활발한 위성임을 확인하였고, 갈릴레오호는 1990년과 2000년에 이오를 통과하며 그 내부와 표면 구조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이오는 지구에서도 계속적으로 관찰되고 있으며 2000년 카시니 하이언스호와 2007년 뉴 호라이즌스호 등이 이오를 관측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오의 화산 활동과 그로 인한 표면 변화, 그리고 목성의 자기권과의 관계 등에 대한 이해를 더욱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관측 역사입니다. 1610년 1월 7일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이탈리아 파노바 대학에서 20배 확대가 가능한 굴절 망원경을 이용하여 천체 관찰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망원경은 그 시대의 기술로 인해 성능이 제한적이었고, 이 때문에 갈릴레이는 이오와 또 다른 목성의 위성인 유로파를 하나의 천체로 잘못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들을 하나의 광점으로 기록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인 1610년 1월 8일 갈릴레이는 목성을 다시 관찰하였고, 이번에는 이오와 유로파가 분리된 두 개의 천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날을 국제천문연맹은 이오의 발견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갈릴레이의 이러한 발견이 공개되기 전인 1609년에 이미 이오를 발견했다고 주장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독일의 천문학자 시몬 마리우스로 자신이 1614년에 출판한 그의 저서에서 갈릴레이의 발견보다 일주일 먼저 이오를 포함한 목성의 위성들을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갈릴레이는 마리우스의 이런 주장을 의심하였고, 마리우스가 자신의 발견을 표절했다고 여기며 그를 무시했습니다. 사실상 마리우스의 주장대로 그가 이오를 발견한 날짜인 1609년 12월 29일은 율리우스력으로 계산한 날짜이고, 갈릴레이가 사용했던 그레고리력으로는 1610년 1월 8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두 사람의 발견 날짜는 실제로는 동일했지만 갈릴레이가 이오의 발견을 먼저 공개한 사람이므로 그가 이오의 발견자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오가 최초로 발견된 후 대략 250년 동안 천문학자들에게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5등급 밝기의 광점으로만 여겨졌습니다. 17세기 이오를 포함한 목성의 갈릴레이 위성들은 경도를 결정하거나 케플러의 행성 운동 법칙을 검증하는 데 사용되었고, 또한 목성과 지구 사이에서 빛이 전달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는 등 다양한 연구 목적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천체 관찰을 바탕으로 카시니 등 여러 천문학자들은 천체의 움직임에 대한 이론을 만들어냈고, 이를 기반으로 프랑스의 수학자 피에르 시몽 라플라스는 이오, 유로파, 가니메데의 궤도 공명, 즉 이 세 천체의 움직임이 어떻게 상호 연관되어 있는지 설명하는 수학적 이론을 제안했습니다. 이런 공명 이론은 후에 이 세 천체의 지질학 연구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반에 이르면서 천문학자들은 망원경 기술의 발전 덕분에 이오 표면의 거대한 특징들을 더욱 선명하게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1980년대에 미국의 천문학자 에드워드 바나드는 이오의 적도와 극지역의 밝기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최초로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발견 이후에 이루어진 망원경 관찰에서는 이오의 극지역이 뚜렷한 젓갈색을 띠고 있고, 적도 지역은 황백색 띠를 형성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색상 차이는 이오의 지역별로 다른 물리적, 화학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20세기 중반 천문학자들은 망원경을 이용한 관찰을 통해 이오의 평범하지 않은 외관에 대한 이해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물질을 분석하는 도구인 분광기를 활용한 관찰 결과 이오의 표면에는 물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물이 풍부하게 존재하는 다른 갈릴레이 위성들과는 대조적인 결과였습니다. 대신에 이오의 표면은 나트륨의 소금과 황으로 이루어진 물질들로 뒤덮여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일반적으로 열에 의해 증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오의 표면 환경에 대한 추가적인 통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탐사입니다. 먼저 파이오니어 호위입니다. 첫 번째로 이오를 가까이서 지나간 우주 탐사선은 파이오니어 10호와 파이오니어 11호였습니다. 이들은 각각 1973년 12월과 1974년 12월에 목성을 가까이 지나가면서 이오를 관찰했습니다. 이들의 전파 추적 데이터를 통해 천문학자들은 이오의 질량과 정확한 크기를 측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이오가 갈릴레이 위성 4개 중에서 가장 밀도가 높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이는 이오가 얼음보다는 주로 규산염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파이오니어 탐사선은 이오의 궤도 주변에서 강력한 방사선을 감지했으며, 이는 이오의 얇은 대기 존재를 암시했습니다. 파이오니어 11호가 촬영한 이미지는 우리가 처음으로 관찰한 이오의 모습이었으며, 이는 이오의 북극 지역을 촬영한 것이었습니다. 반면 파이오니어 10호는 이오의 확대 이미지를 촬영하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오 주변의 높은 방사선 수준으로 인해 관측 장비가 정상 작동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이저호입니다. 보이저 1호와 보이저 2호는 1979년에 이오를 가까이서 지나가며 이오에 대한 선명한 이미지를 캡처했습니다. 보이저 1호는 1979년 5월 5일 이오로부터 2600km만큼 가까워져서 매우 뚜렷한 이미지를 수집했습니다. 이때의 사진들은 이오의 표면이 예상보다 더 젊고 기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충돌구가 없거나 잘 보이지 않는 표면은 이오의 표면이 상대적으로 최근에 형성되었음을 시사했습니다. 높은 해상도의 사진에는 거대한 산들이 포착되었는데 그중 일부는 지구의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이러한 산들은 마치 화산이 분출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보이저호의 항법 장치는 이오의 표면으로부터 가스가 분출하는 이미지를 찾아냈습니다. 이러한 이미지는 이오가 활발한 지질 활동을 겪고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이 현상은 보이저 1호가 이오에 도착하기 전에 예측되었던 것으로, 이오가 유로파와 가니메데의 중력 작용에 의해 조석 가해를 받아야 한다는 가설을 지지했습니다. 또한 이오의 표면이 황과 이산화황의 서리로 덮여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이 물질들은 이오의 얇은 대기를 형성하는 동시에 이오의 궤도 주변에 플라즈마 고리를 형성하였습니다. 이는 보이저 탐사선이 발견한 결과입니다. 그 후 불과 몇 달 후인 1979년 7월 9일, 보이저 2호는 이오로부터 113만 킬로미터의 거리에서 지나가며 추가적인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비록 보이저 1호만큼 가까이 접근하지는 못했지만, 보이저 2호의 사진은 보이저 1호가 촬영한 이후 이오의 표면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갈릴레오호입니다. 갈릴레오 탐사선은 지구로부터 발사된 후 약 6년이 지난 1995년에 목성에 도착하였습니다. 이 탐사선은 보이저 탐사선이 목성계를 관찰한 뒤에 이를 계승하여 보다 상세한 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갈릴레오 탐사선의 주요 임무는 목성의 탐사였지만, 목성의 강력한 방사선 벨트와 이오의 궤도가 겹치는 점 때문에 이오에 대한 저공 비행은 계획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릴레오 탐사선은 2년 동안 이오의 궤도에 진입하기 직전의 상태에서 이를 관찰하였습니다. 1995년 12월 7일에 이오를 가까이 지나갔을 때에는 별도의 사진을 촬영하지 못했지만, 이 과정에서 이오의 내부에 큰 철 핵이 존재한다는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기계적 결함으로 인해 지구로 보내는 데이터의 양이 제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레오 프로젝트는 많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이 중에는 핀란 파테라의 화산 폭발을 관찰하고 그로 인해 분출된 물질의 구성을 파악하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그 결과 화산은 마그네슘이 풍부한 고철질암과 규산염 마그마로 이루어져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이오를 멀리서 찍은 사진들은 프로젝트의 거의 모든 시기에 걸쳐 촬영되었고, 이를 통해 활동 중인 수많은 화산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화산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열은 관찰이 가능하게 만들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산들이 확인되었습니다. 갈릴레오 프로젝트는 1997년과 2000년에 각각 2번 연장되었습니다. 이 연장된 기간 동안 탐사선은 1999년 말, 2000년 초, 그리고 2001년 말 및 2002년 초에 각각 3번씩 이오를 가까이서 지나가며 이오의 산과 화산에서 발생하는 지질학적 과정을 상세히 조사하였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 이오에 자기장이 존재하지 않음이 확인되었고, 화산 활동의 광범위함이 입증되었습니다. 2000년 12월에는 토성으로 향하던 중인 카시니 탐사선이 갈릴레오와 함께 짧은 시간 동안 이오를 관찰하였고, 이 관찰로 인해 트바시타 파테라 화산이 이오의 오로라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다음은 이오의 공전과 자전입니다. 이오는 목성의 중심부로부터 42만 1700km, 그리고 목성의 대기 상층부로부터는 35만 km 떨어진 곳에서 이오를 공전하고 있습니다. 이 거리를 감안하면 이오는 상당히 근접한 거리에서 목성을 돌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오는 갈릴레이 위성들 중에서 가장 안쪽을 공전하고 있으며, 이오의 궤도는 테베와 유로파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오는 목성 주위를 한 바퀴 도는데 42.5시간이 걸리며, 유로파와는 2대1의 궤도 공명을 보이고 가니메데와는 4대1의 궤도 공명을 보입니다. 쉽게 말해서 유로파가 목성 주위를 한 번 돌 때 이오는 2번 돌게 되며, 가니메데가 한 번 돌 때 이오는 4번 돌게 됩니다. 다른 갈릴레이 위성들과 지구의 위성 달과 마찬가지로 이오의 공전 주기와 자전 주기는 일치하는데, 이 의미는 이오가 목성 주위를 도는 동안 목성을 향하는 한쪽 면은 항상 그대로 유지되어 목성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러한 일치성은 이오의 경도 체계를 정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오의 본초 좌우선이란 이오와 목성 사이의 가장 직선적인 선을 말하며, 이 선은 이오의 적도와 교차하는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이오의 면 중 목성을 항상 바라보는 면을 목성 직하 방구라고 부르고, 반대편 면을 목성 반대 방구라고 부릅니다.
또한 2호가 공존하는 방향을 바라보는 면을 순행반구, 그리고 그 반대쪽 면을 역행반구라고 지칭합니다. 다음은 2호의 목성 자기권과의 상호작용입니다. 2호는 목성의 자기권에 큰 영향을 미치며 2호의 대기는 목성의 자기권에 의해 초당 1톤의 속도로 물질을 분출합니다. 2호에서 방출되는 주요 물질들은 화산활동을 통해 형성되며 그중 일부는 목성에 영원히 속박되지 않고 탈출합니다. 2호의 주변에는 황, 산소, 나트륨 및 칼륨 원자로 구성된 중성구름이 형성되어 있으며 이 구름의 일부는 2호의 중력을 벗어나 목성 주위 위성의 공전 궤도에 도달합니다. 이 구름에서 방출되는 나트륨 이온은 이온화되어 플라즈마 상태로 변하고 이 플라즈마는 2호 플라즈마 토로스를 형성합니다. 이 플라즈마 토로스는 목성 주위를 빠른 속도로 돌면서 다양한 특성의 영역으로 구분됩니다. 이온은 목성의 자력선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전자의 흐름을 만들어내며 이 흐름은 목성과 2호의 대기 사이에 오로라를 형성합니다. 율리시스 탐사선은 목성 주변에서 먼지 입자들이 탈출하는 것을 관측했으며 이 입자들은 주로 염화나트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온은 자체적으로 자기장을 생성하며 이 자기장의 원인은 아마도 2호 내부의 마그마 바다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2호의 내부 구조입니다. 이온은 다른 주요 위성들과는 달리 그 특징적인 내부와 지질 활동이 2호를 독특하게 만듭니다. 2호의 대부분은 규산염질의 바위와 철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주로 물의 얼음으로 이루어진 다른 외태양계 위성들, 예를 들면 목성의 유로파나 토성의 타이탄과는 크게 다릅니다. 이와 같은 구성은 지구와 같은 지구형 행성에 더 가깝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놀라운 점은 2호의 밀도가 세제곱센티미터당 3.527g으로 매우 높은데 이 밀도는 태양계의 어떤 위성보다도 높으며 특히 다른 갈릴레이 위성들보다 두드러지게 높습니다. 실제로 달의 밀도조차 능가합니다. 보이저호와 갈릴레오호 두 우주 탐사선의 측정을 통해 2호의 내부는 규산염이 풍부한 지각과 멘틀, 그리고 황철강이 풍부한 핵으로 나뉘어져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핵은 2호의 전체 질량의 약 20%를 차지합니다. 2호의 멘틀은 주로 마그네슘이 풍부한 광물, 고토 감남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구성물은 L-콘드라이트와 LL-콘드라이트 운석과 유사합니다. 2호의 화산활동을 관찰하면 멘틀의 일정 부분은 녹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갈릴레오호의 자력계 재분석 결과 2호의 표면 아래 약 50km 지점에는 마그마 바다가 존재함이 밝혀졌습니다. 이 마그마 바다의 존재는 2011년에 추가로 분석되어 재확인되었고 섭씨 1200도의 높은 온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2호의 암석권, 즉 바위로 이루어진 껍질은 현무암과 유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화산활동에 의해 축적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껍질의 두께는 최소 12km에서 최대 40km 사이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2호의 표면입니다. 과학자들은 지금까지의 탐사를 통해 달, 화성, 수성 등의 표면에서 발견되는 충돌구는 대부분 수백만 년에서 수십억 년 전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러한 지형들의 연구를 통해 과학자들은 충돌구의 밀도와 분포를 분석하여 천체의 나이와 역사를 추정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과학자들은 보이저 1호가 전송한 목성의 위성 2호의 사진에도 수많은 충돌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충돌구의 밀도와 분포를 분석하면 2호의 나이와 역사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보이저 1호가 포착한 2호 표면의 사진을 본 과학자들은 매우 놀랐는데 2호의 표면에는 기대했던 충돌구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신 2호의 표면은 높은 산들이 점점이 박혀있는 매끄러운 평지와 다양한 모양과 크기의 구덩이들, 그리고 화산활동으로 생긴 용암류로 덮여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2호의 표면 특성은 다른 행성의 위성이나 소행성들과는 매우 다릅니다. 당시까지 관측된 대부분의 천체들의 표면은 크고 작은 충돌구로 가득한 반면 2호의 표면은 다양한 유황 화물로 이루어진 형형색색의 물질로 덮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2호 표면의 물질은 그 색깔 때문에 피자나 상한 오렌지에 비유되곤 합니다. 2호의 표면에 충돌구가 거의 없는 것은 지구 표면처럼 지질학적으로 매우 젊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즉 2호의 표면은 꾸준한 화산활동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충돌구가 생겨나더라도
화산 분출물이 그 위에 끊임없이 덮여서 흔적이 지워지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보이저 1호는 이를 극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최소 9개의 활화산을 관측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발한 화산 활동은 2호의 내부 열 에너지와 목성과의 강한 중력 상호작용에 기인합니다. 이로 인해 2호 내부의 녹은 바위와 유황이 표면으로 분출되어 2호의 표면을 지속적으로 형성하고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특성은 2호를 태양계에서 가장 지질학적으로 활발한 천체 중 하나로 만듭니다. 다음은 2호의 화산입니다. 2호는 화산 활동이 매우 활발한 목성의 위성으로 태양계에서 가장 화산 활동이 많은 천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2호의 궤도는 인접한 천체들과의 작용으로 미묘하게 찌그러져 있고 이로 인해 조석가일이 발생하여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2호의 화산 활동은 화산 중심에서 흘러나오는 용암류 지형을 수백 개 만들며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서 수백 킬로미터까지 흘러가는 용암류가 생성됩니다. 이 용암류는 대부분 현무암과 규산염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여기에 마그네슘이 풍부한 고철지람 또는 초고철지람이 섞여 있습니다. 화산활동의 부산물로는 황, 이산화황, 규산염질의 화산 쇠설한 물질이 우주를 향해 200km 높이로 솟아올라 거대한 우산 모양의 분출물 기둥을 만들며 이 물질들은 화산 주변 지형을 빨강, 검정, 흰색으로 물들이며 2호의 희박한 대기와 목성의 거대한 자기장에 물질을 공급합니다. 2호의 표면에는 파테라라는 화산활동으로 인한 함몰 지형이 점점이 박혀 있습니다. 파테라는 평평한 바닥 주위를 가파른 절벽이 둘러싼 형태로 지구의 칼데라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 생성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한 가설에 따르면 파테라 지형은 화산활동으로 생기는 간이밤상이 바깥으로 노출되어 만들어졌으며 스며든 용암층 위에 있던 물질은 날아가 버렸거나 관이밤상에 녹아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지형에서 종종 화산이 폭발하여 용암이 흘러나와 바닥을 가로지르거나 용암호를 이루기도 합니다. 용암류는 2호 표면의 또 다른 대표적 지형으로 마그마는 파테라 바닥의 구멍이나 평원 표면의 틈을 통해 분출합니다. 그 모양은 평평하고 여러 성분의 혼합체로 마치 하와이 킬라우에아 산과 비슷합니다. 이보다 더 큰 규모로 용암이 새어나오는 것도 관측되었는데 프로메테우스 화산의 용암류는 1979년에 처음 관측되었을 때부터 1999년에 다시 사진을 찍었을 때 사이 동안 75에서 95km를 흘러갔습니다. 이 기둥은 두 가지 방식으로 만들어지는데 첫째로 녹아있는 황과 이산화황 기체가 화산 구멍이나 용암 호수에서 마그마가 분출될 때 풀려나면서 가장 큰 규모의 분출 기둥이 만들어집니다. 둘째로 용암이 흘러들어오면서 얼어있던 이산화황 위를 덮는데 여기서 이산화황이 증발하면서 하늘로 치솟아 오릅니다. 이런 방식의 기둥은 밝은색의 이산화황 퇴적물을 주변의 원형으로 만듭니다. 다음은 2호의 산입니다. 2호에는 대략 100개에서 150개의 산이 있으며 이들 산들의 평균 높이는 약 6km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산은 사우스 보사울로 몬테스로 높이가 약 18km 정도에 이릅니다. 2호의 산들은 평균지름 약 157km 정도로 매우 크며 지질 구조적으로 정형화된 윤곽이 없어서 지구의 산들과 유사한 고립된 형태를 보입니다. 이러한 큰 규모의 지형을 유지하려면 그 구성 요소는 대부분 황이 아닌 규산염 암석이어야 합니다. 2호의 산 대부분은 화산활동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지질 구조에 기인하는데 암석권 아래에서 압축 응력을 받아 충상 단층 작용을 통해 솟아오르고 기울어질 수 있게 되며 이 압축 응력은 화산 물질이 지각 아래로 계속 침하하면서 발생합니다. 2호의 산들의 분포는 화산 구조와는 반대로 보이는데 즉 산은 화산이 드문 곳에 몰려 있고 반대로 화산은 산이 드문 곳에 많습니다. 2호의 산들은 일반적으로 평원 가운데 솟아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 고원 모양의 산이 가장 흔하며 이러한 산은 거대하고 꼭대기가 평평하며 지표면의 기복이 심하여 지구의 매사와 유사합니다. 또 다른 산들은 기울어진 지각 덩어리처럼 보이는데 이는 이전에 평평했던 땅이 완만하게 기울어진 부분과 예전에 땅속에 있던 부분이 압축 응력으로 인해 지표면으로 솟아올라 가파르게 경사진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두 종류의 산 모두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경계면을 따라 가파른 절벽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산 활동으로 생겨난 산은 몇 개 없으며 이들은 작은 순상 화산과 유사합니다.
중앙부의 칼데라 근처에서는 경사가 가파르지만 가장자리를 따라서는 경사가 완만합니다. 이 산들은 다른 평균적인 산들에 비해 작으며 높이는 1-2km 그리고 폭은 40에서 60km 정도입니다. 다음은 이오의 대기입니다. 이오의 대기는 주로 이산화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산화황, 염화나트륨, 황원자와 산소 등의 물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오의 대기압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변동하며 화산 폭발이 일어난 지역에서는 압력이 상승하기도 합니다. 반면 밤인 지역에서는 이오의 대기압이 매우 낮아집니다. 이오의 기온은 낮은 고도에서는 이산화황의 고체상과 기체상이 동적 평형을 이룰 정도로 낮으며 높은 고도에서는 대기가 희박하여 1800켈빈까지 올라갑니다. 이오의 대기에서는 약 1톤의 물질이 제거되었다가 다시 끊임없이 채워지기를 반복합니다. 이산화황을 가장 많이 방출하는 원천은 화산으로 평균적으로 매 초마다 이오의 대기에 104kg의 이산화황을 방출합니다. 이산화황의 양은 태양빛이 표면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이산화황을 지속적으로 승화시킴으로써 유지되며 따라서 낮 동안에는 대기가 적도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오의 대기에서 소량을 차지하는 염화나트륨, 일산화황, 산소원자, 황원자 등은 목성의 자기장에서 날아온 대전된 입자들이 이오의 표면에 충돌하여 입자들이 대기 중으로 방출된 것에서 유래된 물질입니다. 한편 이오에서는 오로라와 같은 발광 현상이 관찰되었는데 주로 적도 지역에서 가장 밝게 보입니다. 이오의 대기에서는 산소에 의한 붉은색의 희미한 발광 현상과 밤인 지역에서 나트륨에 의한 녹색 발광도 관찰되었습니다.